반갑습니다. 자, 오늘 가장 어렵고 중요한 파트 돌아왔습니다. 215쪽, 자, 215페이지. 투자론 돌았네요. 투자론. 자, 이분이 이제 어떻게 투자하느냐 잘 보셔야 합니다. 자, 학교로는 투자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이념을 가지고 투자하느냐. 그 다음에 시장 가치가 얼마냐, 투자 가치가 얼마냐. 이 속에 다 들어온다 했죠. 전체가 이 속에 다 들어옵니다. 우리 재테크한다, 소위 이제 보통 재테크한다, 부동산 재테크한다, 금융 재테크한다, 뭐 전자화폐 재테크한다, 뭐라도 좋습니다. 시장 흐름을 아는 게 재테크의 제1조입니다. 시장 흐름, 그죠? 마켓 이렇게 부르고 밖에 시장 흐름을 알아야 재테크 되지. 쓸데없는 거 뭐 왔다 갔다 들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시장 흐름 분석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 시장에서 이제 이 물건을 하나 골랐습니다. 투자를 했다. 특정 투자가 투자했다. 이때 이제 투자 가치 구하는 오늘 바로 여기 돌았습니다. 투자. 자, 투자론에서는 내 돈 1억, 빌린 돈 2억, 던진 돈 3억 이런 순서로 자, 자본을 조달했다. 자본 투입. 자기 자본 1억, 타인 자본 2억 두 개 합친 것을 총자본, 종합자본을 한다 했죠. 제가 오늘 지금 완전히 한 3일 전부터 속을 다 배워가지고 목소리 잘 안 나오네. 이 자본을 사용한다, 투입한다, 운용한다 이렇게. 자, 오른쪽 돈 1억, 2억 합쳐가지고 합친 걸 총자본, 종합자본 이렇게 부른다 했죠. 그게 바로 자산입니다. 자산 3억. 같습니다. 이 같아 하는 이 원리, 이걸 가지고 세계 경제가 흥하게 됩니다. 출자한 돈, 빌려준 돈, 수탁한 돈, 이 돈에 책임을 진다 하는 보여주는 수탁 책임 보고, 이 때문에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바로 복식회계다. 회계학에서는 복식회계다. 또 회계 등식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 회계 등식 때문에 공식을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한눈에 제가 학교는 공식이 3, 40개 있는데 한 개도 외우지 마시라 했죠. 외우시면 점수가 안 나와요. 못 풀어요. 지금 그렇게 다 하고 있지만 그래서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겁니다. 시급하죠. 생고생하지.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 3억이 이 3억 오른쪽 호주머니 돈 합치면 왼쪽 호주머니 같아질 수밖에 없죠. 회계 등식에서 3억. 또 부채가 얼마인지 모르겠다. 3억에서 자산 3억에서 자본 1억을 빼면 2억이다 하는 돈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계산이 되죠. 그래서 이 등식에서 자연스럽게 한눈에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금액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공식을 따로따로 떼내서 기억을 하면 이 콩가루 집어야 됩니다. 이게 한 집안이에요, 한 집안. 이 T라는 것은 우리 집안 T, 나 개인 T 전부 다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어요. 동계산 구조에서. 그래서 한눈에 바로 파악할 수 있는 돈을 공식을 분리해서 따로따로 기억하면 콩가루지만에 대해서 암기했더라도 실제 시간 오버해서 의미가 없습니다. 못 풀어요. 그래서 제가 공식을 외우면 안 된다 이랬습니다. 학교는 공식을 외우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바는 제밖에 없을 겁니다만은, 그래야 고득점이 돼요. 고득점. 간단하게 고득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돈의 흐름 자체가 원래 그러니까 캐시플로우 이렇게 현금 흐름 자체가 원리가 그런 거니까 그대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투자 원본 3개, 그 다음에 과실 3개, 원본과 과실과의 관계, 원본과 과실, 이걸 알면 이제 수익률도 계산이 다 되죠. 자, 이게 이제 투자론인데요. 투자론. 죄송합니다. 지금 내가 영향을 받네요. 속이 다 비어가지고. 자, 215페이지 교재 잠깐 봅시다. 자, 투자의 의, 학개론의 의는 개념 이렇게 읽으시면 된다 했죠. 개념. 우리가 주관식이 아니고 객관식이기 때문에 객관식은 개념 파악, 컨셉, 그 다음에 원인을 놓고 결과 놓고 원인. 이게 우리 시험 1차 시험 문제니까
이렇게 시험 나온다 했습니다. 자, 개념 1. 부동산 투자란 장래 불확실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 제가 내 돈 1억을 가지고 역빌리가 3억짜리 원룸을 투자하면 장래 미래에 불확실한 임대 수익과 양도 수익은 확실한 게 아니죠. 불확실한 수익을 기대하면서 현재 확실한 돈 1억을 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확실한 소비 1억을 희생한다, 교환한다 이렇게 써도 같은 말입니다. 불확실한 미래 현금 유입을 하고 확실한 현금 1억하고 서로 교환하는 행위 투자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러면 3번 부동산 투자란 부동산의 취득, 운영과 보유는 같은 말이죠. 그 보유 쓰시고 취득하고 보유해서 운영하고 처분, 양도 3단계 모두 존재하는 것이다. 자, 거기서 보유 단계에서 보유하면서 이게 보유 시에 사업용으로 운영하면 투자가 되고, 운영하지 않고 그대로 취득, 양도, 시세 차익에 의해서 팔면 투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유 단계에서 투자냐 투기냐 이론상은 이렇게 구분합니다. 보유 단계에서 운영을 하면 투자고 운영을 하지 않으면 투기다 이렇게 나누고, 그렇지만 우리 실무상은 또 보는 분야 다 다르죠. 세법에서는 이 보유 시에 운영하는 방법이 면적에 따라 다 다르죠.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세법에서 농업용지를 이렇게 가졌습니다. 농업용지는 제촌 작용 이렇게 되죠. 거주경작을 하지 않는 농지는 이걸 비사업용 토지 투기로 본다 이거지. 운영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공장용지, 공장도 건물 조그만 거 놓고 택도 많이 확보해가지고 일정 면적 초과한 이 공장용지, 땅 투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봐서 이건 투기로 본다. 이건 투자고 투기고. 또 상업용 부수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가도 일정 면적 초과한 것은 이 투기로 보죠. 투기로 본다. 또 뭐 주택도 마찬가지다. 촌에 집이 있는데요. 이 바닥 면적, 건물의 정착 면적의 10배 초과한 것은 이건 투기로 보는 거예요. 투기로.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다 양도했더라도 나는 양도세 안 나올 줄 알았더니 나중에 세무서에 고지가 날라옵니다. 이놈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투자냐 투기냐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세법상 다른 과목에서는 별도로 하고, 우리 이론상 학교는 보유 시에 운영하면 투자고 운영하지 않으면 투기다 이렇게 개념상은 결론을 내버립니다. 자, 넘기시고 부동산 투자의 장점. 자, 장점은 이 복점을 길게 늘어야 한다. 대체로 현금 유입이나 수익이 장점이 되죠. 기하면 현금 수입을 늘리고 수익을 늘리는 게 장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자, 장점 여러 가지 있습니다는, 자, 그 밑에 우리 공식이 있는데요. 공식 이어지 마시고 오른쪽 공식 있는 거는 X 지워버리고 바로 T로 하시면 돼요. T로. 세상 돈은 T 속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T로 한눈에 시각적으로 생각 속도대로, 눈빛 속도대로 바로 이 답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 자본 수익률 구하라 이랬죠. 자, 자기 자본 수익률. 자, 이거 실제 시험도 그대로 나왔으니까 한번 보면, 자, 자산 3억 투자해서 3천만 원 1년 동안에 순 영업소득을 벌었습니다.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빼면 이게 순은 빼기니까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하여 3천 벌었다. 자, 3천 벌어가 이자를 5% 준다면 250 얼마죠 이게? 1,000만 원 이자 비용 주고 나면 2천만 원 벌었죠. 2천만 원. 그래서 내 돈 1억 투자해서 자기 자본 투자 수익률 몇 프로가 됩니까? 20%죠. 20% 이렇게 구하면 돼요. 그러면 과실은 순영업 소득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이자 비용 빚 갚고, 그 다음에 내 돈, 번 돈으로 줄 돈, 이자 비용 빼고 나머지 남은 돈, 내 돈. 즉 오른쪽 돈에 이거 합치면 왼쪽 돈 3천하고 일치합니다. 과실도 일치하죠. 과실 벌어서 나눠 먹어야지. 빌 준 사람한테 주고 출자한 사람한테 주고 이렇게 나눠 먹습니다. 그래서 과실도 일치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계산 순서가 항상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전 세계 무슨 도이라도 이렇게 다 합니다. 이렇게 무조건 하시면 돼요. 이런 흐름으로, 이런 현금 흐름으로 계산이 된다. 자기 자본 수익률 이렇게 하면 돼요. 자기 자본 수익률 20% 이렇게 늘상 하시기 바랍니다. 그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돈 계산이 되어버리죠. 공식은 넣지 마시고요. 공식은 X 지워버리고. 그 다음 그 밑에 종류에 보시면 정의 지렛대, 부의 지렛대, 중립 지렛대 하는 말이 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문제를 이걸 가지고 바로 보시면 지금 3억 투자해가지고 3천 벌어들이면 자산 투자 수익률이 몇 프로다? 10%. 이자 비용이 5%죠. 자산 수익률이 이자 비용보다 크다. 크면 이거 원인으로 해서 자기 자본 수익률 20%가 자산 수익률보다 크게 돼 있고 자기 자본 수익률 20%가 이자 비용 5%보다 크게 돼 있습니다. 크면 크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자산 수익률은 수익이고 이자 비용은 비용이잖아, 그죠? 비용이지. 수익이 비용보다 크다. 그러면 일단 좋은 거죠. 수익이 돈 들어오는 수익이 돈 나가는 비용보다 크면 잘한 거죠. 그래서 잘한 거면 당연히 내 돈 자기 지분 투자한 사람이 자기 자본 수익률이 크다 이 큰 만큼 이걸 보고 정 레버리지 이렇게 보면 돼요. 정 레버리지 이미 다 아시죠? 부레버리지는 반대로 이자 비용이 자산 수익보다 크대요. 이자 비용이 크면 당연히 자기 자본 수익률이 적다 부레버리지 이렇게 나온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가운데 뭐가 있다? 중립. 자산 수익률하고 이자 비용 같으면 같아. 자산 수익보다 더 추가점 관계 없다. 이렇게 중립 레버리지다. 그래서 이 세 개를 빠른 속도로 판단해야 되는데요. 자, 우리 기본적으로 자산하고 부채하고 자산 수익률 이자 비용 보면서 큰지 적은지 같은지 이것만 빨리 식별하시면 돼요. 그러면 크면 당연히 크다. 같으면 쌤쌤이다. 적으면 적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세 가지. 자, 요걸 빠른 속도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부채를 이때는 절이 땡겼었으니까 절이 땡겼으면 절이는 많이 땡겼는 게 좋죠. 이때는 부채가 클수록 좋다. 이렇게 판정하면 되고 좀 더 디테일 깊이 출제할 때 저 때는 이 부 레버리지는 부채를 이자를 비싸게 빌렸으니까 이자를 비싸게 빌렸으면 적게 빌렸을수록 좋겠지. 갚아볼수록 좋죠. 근데 중립 지렛 때는 이자를 부채를 많이 쓰나 적게 쓰나 상관없어요. 좀 더 이제 깊이 출제할 때는 이걸 가지고 출제합니다. 이걸 말로 출제죠, 말로. 가만히 치다 보면 이 원리를 아시면 이럴 수밖에 없다 하는 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관련 논점. 자, 1. 투자 금액 대비 차입 비율 LTV. 자, LTV. LTV가 나왔습니다. LTV.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비율이죠. 자, LTV도 마찬가지. 일단 영어로 하시고. 아파트 10억짜리인데 6억을 대출, 담보대출 빌리면 대출 비율이 몇 프로 된다? 여기 자산 가치, 밸류, 그 다음에 투, 론 투 밸류, LTV가 몇 프로? 60%죠. 그럼 지분이 얼마입니까? 같아 원리, 핵의 등식에 따라서 얼마죠? 4억이지. 그러면 지분 비율은 몇 프로다? 40%. 부채 비율은 몇 프로지? 부채 비율이? 자기 자본 4억분의 부채. 이게 부채 비율이지, 부채 비율. 자, 우리 지난해도 이게 시험 나왔으면 출제를 했죠. 4분의 6은 얼마? 몇 프로? 1.5인 150% 맞습니까? 이렇게 바로 찾아오면 돼. 이 공식을 외울 필요 없이 자산 가치분의 부채. 이걸 LTV, 대부 비율을 한다. 그 다음 자산 가치분의 지분 하면 지분 비율이고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분의 부채. 이게 부채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빨리 찾으시면 됩니다.
벌써 여러 번 출제했습니다. 계속 출제합니다. 그 다음 보면 2번. 총 매입금액에서 전세금을 제외한 차액. 이게 갭 투자죠, 갭. 부담하여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재무 지렛대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3억짜리 아파트를 2억 7천에 전세를 냈습니다. 이게 차이, 자산 가치와 매입 금액과 전세 금액 차이, 갭, 이 갭 투자죠, 갭 투자. 갭 투자래요, 갭 투자. 자, 갭 투자는 부채가 많죠. 부채 많음으로 재무 지렛대 효과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명시적 이자 비용은 안 주잖아, 그죠? 은행에서 빌릴 때는 여기다가 아까 이자 비용 뭐 5% 뭐 이렇게 있었는데 명시적 이자 비용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눈에 안 보이는 묵시적이 있어요. 우리 항상 투자할 때 눈에 안 보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사람도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건 별거입니다. 별거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게 훨씬 중요해요. 남편의 보이는 행동보다 안 보이는 행동이 더 중요했죠. 곳곳에 다 그래요. 실제 그래요. 투자도 그렇습니다. 묵시적 이자라는 게 중요한 게 있죠. 그래서 이건 부채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산 가치가 만약에 1년 후에 3억 3천만 원 상승해버리면 그러면 이거 전세 보증금 3천만 원 더 내놓으세요. 3천만 원 받아가지고 이런 포지션으로 다시 한 채 더 갭 투자할 수 있죠. 그래서 아파트가 올라가면 전세금을 수시로 올려가면서 계속 갭 투자해서 아파트 수를 늘리면 돼요. 근데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2억 7천 내려가면 이거 팔아가지고 바로 상세하면 끝나는데요. 이거 내려가면 이제 경매 위험이 높잖아요. 경매는 가버리면 경매 비용 빼고 하면 사실 이렇게 못 받지. 뭐 2억 5천 받는다. 그러면 이 주인이 나몰라라 해보면 2천만 원 띄어버리게 되죠. 이런 형태로 50제, 70제 투자한 사람은 나중에 내몰라라 이렇게 됩니다. 배째라. 그러면 결국에는 올라가면 자기가 다 챙기고 내려가면 내가 손해보잖아요. 그래서 채권자 부가 지분 부로 이전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나무 돈을 뺏어 먹는 행위. 그래서 이게 투기를 합니다. 투기. 갭 투자. 자기가 일하지 않고 나무 돈 뺏어 먹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갭 투자도 투기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부채가 많으면 많을수록 원금과 이자에 대한 채무 불행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파산 위험도 그만큼 커지게 되는데 이를 금융적 위험이라 한다. 자, 그 금융 위험이 부레버리지입니다. 부레버리지 보고 금융 위험이다. 이렇게 불러요. 자, 금방 우리 그 216페이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늘 시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측에 재무 지렛대 효과. 자, 재무 지렛대 효과 타인 자본에 의한 정의 레버리지 효과를 가지려는 것이 부동산 투자의 장점이다. 그렇습니다. 정 레버리지는 장점. 자, 그럼 가만히 다시 한번 보면 뭐 맨날 해도 똑같습니다. 그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말로 다른 말로 하면 말로 이루기는 힘들잖아요. 자, 이게 자산 수익률이 크다 이 말은 돈을 잘 빌린 거죠. 타인 자본 조달을 잘했다. 타인 자본 조달의 장점 이렇게 부르거든요. 절이 땡겼으니까 절이 땡겼으면 잘한 거죠. 장점이다. 장점. 그래서 이때는 정레벨이 나오니까 부동산의 장점이고 만약에 부레벨이 된다면 자산 수익률이 이자 비용보다 적다. 이자 비용이 크다. 이건 잘못 땡겼은 거죠. 잘못 땡겨 뒤통수 부레버리지 뒤통수 깨지는 겁니다. 부레버리지 이게 부동산 투자의 단점이에요. 단점. 부동산은 담보대출 능력이 뛰어납니다. 신용대출이 아니고 담보 잡고 대출 받을 수 있잖아요. 부동산은. 그래서 이렇게 땡겼으면 장점으로 저렇게 땡겼으면 단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장점, 단점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2번 구매력 보호 이 말씀이나 그 둘째 줄에 인플레이션 해지 같은 뜻이다. 인플레이션 해지. 자, 인플레이션 밑에다가 어떻게 쓰나 보유이익 있습니다. 보유이익. 자, 인플레가 나타난다 이 말은 땅을 샀습니다. 1억 주고 샀는데 땅이 1억 5천 됐어요. 보유이익이 5천만 원 나왔죠. 5천만 원. 잘 샀다. 보유이익.
장점이래, 장점. 그런데 해지 이게 뭐냐, 해지. 해지를 이제 영어로 쓰면 제가 이렇게 해지. 원래 유럽에서 늑대가 양을 자꾸 물어다 날라가지고 울타리 친 걸 이걸 해지를 합니다. 해지. 그래서 이게 방어 전략 이렇게 보면 돼. 재테크에서는 방어 전략, 방어, 해지, 방어 전략이다 이 말이죠. 방어 전략. 해지 쓰면 안 됩니다. 해지 쓰면 안 됩니다. 이거 떼는데 20년 걸렸어요. 해지입니다. 해지. 방어 전략. 뭘 방어를 했냐 하면 인플레 땅을 잘 샀다. 내가 은행에 돈을 그대로 1억 예금해두고 2% 정기예금 이자 준다면 1년 지나면 1억 200만 원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땅을 1억 5천 돼 있는데 땅 잘 샀죠. 현금으로 만약에 은행에 예금했더라면 구매력 손실 당했을 텐데 4,800만 원 더 있어야 1년 후에 땅 바꿔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력 손실 당할 걸 해지, 방어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두 개의 용어의 합성어다. 인플레를 하는 용어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은행에 예금해뒀더라면 구매력 손실 당했을 텐데 그걸 방어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합성되어 있는 용어입니다. 이렇게 되면 구매력을 보호한다 같은 뜻이죠. 구매력 손실 나올 걸 막았다 이 말은 구매력을 손실 볼 걸 막았다, 보호했다, 해지했다 이렇게 같이 읽으면 돼요. 구매력 보호는 장점이죠. 보호했다 하니까 장점이지. 그 다음에 3번 소득이득, 자본이득. 자, 소득이득은 임대소득이고 자본이득은 시세차익, 양도차익이다. 소득이득. 부동산은 영속성, 내구성이 있으므로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죠. 그래서 임대소득이다, 사업소득이다 하는 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시효과. 자, 절시효과 대표예로 우리 부담부 정려, 그 영원한 유행을 탈 겁니다. 부담부 정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10억짜리 아파트를 1세대 2주택, 1세대 3주택, 강남 준부한테 중과세 때립니다. 이러니까 이걸 7억이 부채이고 3억이 지분이고 부모님이 가져 계시다가 자녀한테 부담부 정려를 해버린다. 부담부 정려. 부담부 정려라 이 말은 이 7억을 아들아 네가 부담하는 부채, 부담하는 조건으로 3억만 정리한다. 이렇게 해서 부담부 정리하는 거죠. 부담부 정려. 이렇게 하면 9억 주고 산 거라면 양도 차익이 1억에 대해서 70%, 7천만 원, 이게 양도세 내는데 몇 푼 안 되죠. 그 뭐 1세대 2주택, 1세대 3주택인들 양도세 중과세 한들 차이가 없잖아요. 이렇게 부담부 정려를 한대요. 부담부 정려. 그래서 이거는 세법상 이걸 완벽히 투기에 대해서 과시할 수 없는 부담부 정려, 이 영원한 유행을 탈 겁니다. 지금 뭐 계속 최근에 한 10년 동안에 이렇게 많이 해오셨잖아요. 주택 투기한다, 조세 회피 방법 중에서 조세 회피는 합법이다, 불법이다? 합법이죠. 우리 시험 나왔습니다. 조세 회피는 불법이 아닌데 합법이다, 합법. 조세를 기하면 피하고 싶다 말이지. 조세 회피하는 수단으로서 엄청 활용합니다. 부담부 정려. 우리 세법 시험도 잘 나오지만 실무상 워낙 많이 쓰니까. 절세효과. 부동산은 이런 부담부 정려를 통해서 절세효과를 많이 가질 수가 있다. 이 말고도 많지만 내가 돌아가실 때 이 100억짜리 부동산이 사놓고 죽는 게 좋으냐, 통장에다가 100억 예금을 넣어놓고 돌아가시는 게 좋을까? 상수세가 어느 게 많이 나올 것 같습니까? 현금은 다 포착이 되죠. 다 포착이 됩니다. 근데 이건 시세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기준시가 하는 거죠, 기준시가. 시가의 기준에서 보는 우리 기준시가 가는 게 있을 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상수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대체로 기준시가는 요즘은 이게 시세가 60%, 70% 정도의 기준시가가 육박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10%, 20%밖에 시세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럼 100억짜리가 만약에 10억, 20으로 평가받으면 상수가 엄청 떨어져 버리겠죠. 그렇게 해서 절세를 많이 했었어요. 요즘은 그걸 알기 때문에 얘는 현금은 공제를 해주고 얘는 공제 안 해주고 계산하면 비슷하게 나오게 만들려고 하더라도 아직도 이게 적습니다. 그래서 절세효과인 부동산을 사두고 돌아가시면 상수하면 절세가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그 다음에 소유의 금지. 그 뭐 소유는 뭐 주식
투자가 소해도 긍지를 가진 사람도 있고, 뭐 부동산 해도 긍지를 가진 사람이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 부동산이 이 땅이 내 땅이다. 내가 소유권을 가졌으면 똑같은 땅을 세상 천지 그 누구도 안 가잖아요. 그래서 저 산은 내 산이야. 만약에 제가 주식을 100주를 가졌으면 다른 사람도 똑같은 주식을 100주, 1000주 가진 사람이 있죠. 근데 이건 나만 가지고 있어요. 독점, 소유, 긍지 이런 게 생길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저 산은 내 거야. 그 누구도 세상 천지 가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부동산은. 자, 넘겨버리고 큐. 자, 그 다음 페이지 큐. 금방 풀어본 겁니다만 실제 시험 출제한 겁니다만은 이렇게 항상 푸시면 돼요. 이렇게 계산은 항상 이렇게 푸는 방법. 자, 부동산 투자에 따른 1년간 자기 자본 수익률 구하래. 자, 자기 자본 수익률. 제일 먼저 너 돈 얼마 있어? 빌려가지고 원룸 사면 되는데, 자, 자기 자본이 얼마다? 1억. 타인 자본은 2억. 그러면 총 자본, 종합 자본 합치면 3억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베팅 순서가 가고 투자하고 그다음 리턴 돌아오는 게 과실이죠. 과실 리턴. 자, 자산 수익률이 순영 소득이 얼마일까요? 밑에 자료 보니까 1년간 순영 소득이 2천만 원 이랬네. 2천만 원. 그래서 2천만 원. 그다음 그 밑에 점에서 마지막 점은 1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0%다 돼 있는데 만약에 그게 3%라면 339 900만 원이 더 해야 됩니다. 손실률 요즘 같으면 손실률 실무상 나오잖아요. 손실률이 1%다 가면 3억에 1% 같으면 300만 원이죠. 빼기 300만 원 해서 1700만 원 이렇게 계산해야 됩니다. 그렇게도 우리 시험 나오니까 이 문제는 단순해서 안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3억 투자해가지고 2천 벌었습니다. 2천. 이자 비용이 몇 프로? 6%. 그럼 이자 비용 얼마 줘야 된다? 1, 6, 12. 1200만 원 빼고 2천 벌어가 빚 갚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내 돈 800 이래 되죠. 그렇죠? 당연하지. 그러면 1억 자기 자본 투자 수익률 이렇게 하면 되지. 몇 프로? 자기 자본 투자 수익률 5%? 8%. 그렇죠. 이렇게 하니 뭐 혹시 시간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시간 걸리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 과실을 이거 먼저 계산하고 자산 벌어서 순영 소득을 계산하고 그걸 가지고 빚 갚고 내가 번 돈이다 이렇게 날아가는 건 당연하지. 그래서 1200 더하기 800 하면 2000 되는 것이고 1억 더하기 2억 하면 3억 되는 것이고 이게 다 같습니다. 당연히 같아야 하니까 그대로 흘러가면 돼요. 그대로 항상. 전 세상 무슨 돈이라도 이렇게 계산 다 합니다. 주식을 투자했던 기업 대기업 운영했던 개인기업 운영했던 빵수면 빵집 하든 냉수면 냉미집 하든 뭐 우리 여기 계산하든 다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자, 됐고요. 그 다음 넘기시고 2장 넘겨서 수음하고 크게 상관없습니다. 제가 학교는 탑다운 방식으로 공부한다 이랬습니다. 주요 주제별로 획만 지고 있으면 저절로 고득점이 되는 걸 세세한 건 할 필요가 없어요. 세세한 건 문제 풀면서 터치 하기도 하고 하지만 터치 안 해도 상관없어요. 자, 222페이지. 222페이지 이제 부동산 투자의 위험. 자, 그것도 별표. 부동산 투자 위험. 위험이란 말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용어인데요. 위험. 위험 없이 사는 것 같이 위험스러운 게 없다 그죠? 투자 세계에서는 위험 없이 사는 사람 같이 위험천만인 게 없고 돈 안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 되기 위해서는 리스크를 돈 주고 사는 겁니다. 리스크를 사는데 기아이면 리스크를 낮춰서 사야 되죠. 관리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은 고위험인데 나는 저위험으로 살 수 있는. 가능해서 냉수이모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남자가 야구방망이 들고 찾아다니는 사람이래. 집에서. 야구장에서 야구방망이 들면 돈 벌어 올 텐데 집에서 야구방망이 들고 다니면 곤란하잖아요. 근데 그 남자를 선보러 가면 근데 자기가 만약에 그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국가대표 검도 선수라면 여자가 아가씨가 그럼 위험 관리할 수 있잖아요.
이리 오너라. 내가 선보자 혼쭐 넣어줄게. 앞으로 관리가 잘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관리 능력 있는 리스크는 언제든지 감수해서 베팅하는 게 좋다 이 말이지. 냉면집을 하는데 자기가 냉면 맛집으로 직접 냉면 사리 볶고 반죽하고 요리하는 걸 잘 안답니다. 그러면 자기가 냉면집 앞으로 해서 운영해서 수익 벌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냉면집 차리면 돼. 주방장을 고용해가 돈만 자는 베팅해가 카운터에서 돈 살려가 이렇게 한다고 주방장 남을 데려다가 직원 데려다가 안 되잖아요. 리스크가 엄청 크다고. 그래서 위험 관리 능력 있는 사업. 그런데 항상 투자를 베팅하는 거지. 자, 부동산 투자의 위험. 자, 우측에 이제 그대로 암기하지 마시고요. 암기하지 마시고 꼭 개념만, 기초적 개념만 살짝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사업 위험. 영어로서 뭐 비즈니스 리스크 이렇게 하겠죠. 사업 위험. 부동산 투자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원룸을 임대업을 한다 합시다. 원룸 임대업을 사업을 하는데 임대 사업을 하는데 사업 위험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위험이겠죠. 이건 시장 위험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 시장 위험은 시장에 가면 항상 시장의 시그널이 시장 가격이 있어요. 시장 가격. 시장 가격이라는 뜻이라 시장 가격. 또 거기다 항상 시장 나오면 마켓이 나오면 시장 가격 보고 사고 파는 양 이렇게 나오죠. PQ 나오죠. 우리 경제를 했잖아요. 그걸 위험이라고 합니다. 시장 위험, 마켓 위험, 시장 가격. 원룸을 임대하는데 임대료가 하락해서 손해볼 위험, 매도할 때 매도가 하락해서 손해볼 위험, 그걸 시장 가격이라고 해요. 이해가시죠? 그죠? 이렇게. 임대료 하락, 임대차 시장에서 임대료가 시장 가격이니까, 매매 시장에서 매도 가격이 시장 가격이니까, 하락해서 손해볼 위험, 이 말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영업 위험. 자, 영업 위험이다 하는 거예요. 영업비, 고정영업비라, 고정영업비. 안 적혔으면 그거 살짝 적어주시고, 고정영업비 존재로, 고정영업비 존재로, 우리 시험에서 고정영업비냐, 변동영업비냐, 이거 분해하는 것도 두 번이나 출제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알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알 수 있다. 가령 공중개사업을 하는 데 있어가 유상기 시험 나왔으니까 공중개사업을 하는데 임차로 월세 100만 원 준대요. 그러면 이게 임대 수익이 월세 100만 원 주겠으면 이게 중개 보수가 많으나 적으나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나가는 거죠. 그럼 고정영업비지. 근데 딜러에 대한 보수가 딜러가 사무실에 30% 남겨놓고 70% 자기 가져간대요. 그럼 100만 원 중개 보수 생기면 자기가 70만 원 가지고 30만 원 사무실 남겨놓죠. 1000만 원짜리 중개 보수 되면 700만 원 가져갈 테고 300만 원 사무실 남겨두겠죠. 그럼 많이 벌면 많이 가져가고 적게 벌면 적게 가지고 변동하지 변동. 그럼 변동비라 변동비. 딜러 보수는 변동비죠. 근데 차량 감가상각비라든지 뭐 비품 감가상각비라든지 월세라든지 이런 것은 고정비 아닙니까? 그래서 고정영업비냐 변동영업비냐 이거 분해하는 것도 시험 나오고 이걸 토대로 가지고 손익분기점 구하라 하는 것도 시험 나왔습니다. 계산형으로. 근데 고정영업비 얘는 중요한 게 뭐냐면 무슨 사업을 하시더라도 영업지렛대가 나타난다. 영업지렛대. 좀 전에 저희들이 뭘 했냐면 이 재무지렛대를 봤거든. 재무지렛대. 자, 재무지렛대는 고정금리 때문에 발생하는 지렛대 효과예요. 자기 자본 수익률의 진폭 효과. 그래서 이 고정 이자를 많이 주는 부채가 클수록 이 지렛목이 밑으로 내려와서 진폭이 엄청 커지고 부채가 적을수록 적어지겠죠. 그지? 이렇게. 금방 했던 거 우리 이것만 봤고요. 그럼 이 영업지렛대 이것도 부동산은 사실은 영업지렛대 우리 시험에 금방 그 개념만 출제를 했고 영업지렛대 말은 한 번도 출제 안 했는데 실제 영업지렛대가 엄청 중요해요. 부동산에서는. 왜냐하면 부동산 내가 원룸 임대하는데 이거 변동비가 있습니까? 임대하면 비용이 더 들어가고 임대 안 하면 변동 안 들어가는 거. 물론 임대하면 중개보수 한 달 월세 준다. 그 변동비 맞겠지. 그 변동비 맞지만 여기 있는 비품이라든지 건물 강화사업비라든지 이건 임대하고 안 하고 깨지는 돈이죠. 고정비로 고정비. 거의 다 부동산 임대는 고정비입니다. 고정영업비에 속합니다. 그래서 고정영업비 이게 만약 임대가 잘 되면 이거요. 영업 레버리지가 3이고 채무 레버리지가 4라면 이 곱해가지고 12배 자기 자본 수익률이 튀어버립니다. 공실 없이 임대가 매출액이 1%만 증가해도. 만약 1%만 감소해도 12% 감소하게 됩니다. 이런 레버리지 지렛대 가기 때문에 실제 임대사업할 때 영업 레버리지가 엄청 중요한데 한 번도 출제 안 했어 우리 시험에. 그래서 영업 지렛대, 채무 지렛대 이 두 개.
두 개 곱한 걸 보고 이제 결합지렛대 이렇게 결합지렛대 이렇게 부른다. 실투자에서는 영업 레버리지와 재무 레버리지 이 두 개가 바로 위험 관리입니다. 두 개. 젓가락 이렇게 앞 짝대기, 뒤 짝대기 이렇게. 만약에 이거 긍정적으로 잡다면 긍정적으로 잡다 보면 앞산에 나는 새도 잡고 뒷산에 나는 새도 다 잡습니다. 근데 부정으로 잡다 하면 앞통수, 뒤통수 터져가지고 그대로 개인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국가든 그대로 뻗어버려요. 이게 리스크 관리, 위험 관리, 실투자할 때 위험 관리. 그래서 부동산은 우리 고정영업비, 변동영업비가 우리 시험은 거의 잘 안 나왔지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많이 출제하겠죠. 자, 그 다음에 위치 위험. 자, 위치 위험. 부동산은 위치 공간이다 할 정도로 위치 가치다 할 정도로 위치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부동자세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동선 같으면 달랑 들고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문제는 위치. 이건 입지 선정 실패로 손해볼 위험. 냉수묘가 냉면집을 위치 선정을 잘못해가지고요. 아이고 손님이 없대요. 그러면 이거 권시비 제대로 팔 수 있다 없다? 없죠. 오히려 설비 1억 투입해서 인테리어 했음에 불구하고 3천만 원 받고 팔고 가야 됩니다. 마이너스 설비하고 떨어내고 가야 돼. 이사 가야 돼. 그렇죠. 그래서 입지 선정 실패하면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위치 위험이다. 위치 위험. 자, 이건 뭘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빵수명하고 빵집 하더라도 다 나타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동성 위험. 자, 유동성 위험이다. 아파트하고 전원주택하고 어느 게 유동성 위험이 크다? 유동성 위험. 현금화 속도가 느려서 정상 시세보다 싸게 팔아서 손해볼 위험. 이게 유동성 위험인데 아파트하고 전원주택하고 어느 게 유동성 위험이 크다? 전원주택이 크죠. 전원주택 10억짜리인데 정상 시세가 10억인데 이 임자 나타날 때 8억짜리 8억 치고 봐야 돼. 2억 손해볼 위험. 그죠? 그래서 시세 평가로만 호가로만 자산을 평가해서는 곤란하죠. 실거래가 일어나야 되니까. 유동성 위험. 부동산은 부동성에 따라서 유동성이 큽니다. 우리 주식을 사고 팔면 D3, 3일 후에 위에 있다가 현금화 할 수 있죠. 팔고 나면 시세대로 팔면 돼. 근데 부동산은 아파트는 시세대로 팔면 되죠. 근데 전원주택은 시세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지? 그래서 시세보다 싸게 팔아서 손해볼 위험. 그걸 유동성 위험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위험. 자, 금융위험. 금융위험 금방 했습니다. 금융위험. 금방 부레버리지 있죠. 이걸 금융위험이라고 말로는 이렇게 쓴다니까. 금융위험. 이게 돈을 고리 땡겨서가 손해봤다 이런 뜻이죠. 금융이자 고리 땡겨서 손해본 위험. 금융위험이라 한다. 그 다음 인플레 위험. 이런 말 있죠. 인플레 위험. 자, 인플레는 아까 장점이죠. 장점. 보유익이 생기니까 장점이라. 근데 인플레가 생기면 내가 변동금리로 차입했을 때는 변동금리 시세, 변동금리 시장금리가 상승합니다. 시장금리가 상승합니다.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이자를 더 많이 줘야 되죠. 그래서 손해볼 위험 이 말이죠. 뭐라도 양날의 칼날이 있다고 일단 세야 되죠. 그죠? 무엇이라도 양날의 칼날이 있다고 일단 봐야 되죠. 장단이 다 있습니다. 멋있는 남자 만나면 장점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쁜 여자 만나면 장점이 있습니까? 이면에 단점이 있을 수 있죠. 양날의 칼날이 있듯이 용어도 똑같아요. 그 인플레는 장점인데 리스크는 이렇게 당연히 인플레 나타나면 시장금리가 상승하거든요. 그럼 내가 변동금리 차입했을 때는 이자를 더 줘야 되지. 그 손해볼 위험. 그걸 보고 인플레 위험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법적 위험이다. 우리 법은 사법, 공법 이렇게 나오죠. 뭐 중간법도 있습니다만 사법, 공법 크게 나누면 사법, 공법. 법이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해서 손해볼 위험. 우리 1월 26일 날 뭐가 하나 바뀌었습니까? 1월 26일 날 상인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9%가 아니고 이제 계속 계약 기간 중에서 5% 이상 인상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면 내가 임대인이라면 득본 겁니까? 손해본 겁니까? 손해지.
그 손해볼륨 그런 걸 하지. 근데 우리 시험에서 이 9% 5% 이건 뭐 민법에 시험 출제하는 겁니다만은 또 이 민법에서 우리 20분의 1 하는 게 있잖아요. 20분의 1 민법 일반법에서 오늘 민사특별법이고 예? 특별법에서도 이제 5% 됐으니까 일반법이나 같아져 버렸어. 20분의 1이 5%지. 20분의 1 5% 이렇게 됐죠. 같아졌다. 그런데 이 날짜 이런 거 실무상은 이런 걸 기억해야 된다. 이런 거. 이걸 기억할 거야. 이건 뭐 다 아는 거니까. 이걸 기억해. 실무상은. 만약 1월 25일 날 계약한 사람 같으면 이게 적용 안 되죠. 9%지. 1월 27일 날 계약한 사람은 이 적용된다니까. 실무상은 이게 중요하죠. 중개업 하실 때. 그래서 한 사람이 유리하면 임차인이 유리하면 임대인이 불리할 수도 있고 그렇겠죠. 공법이 바뀌었다. 공법이 바뀌어서 공법 바뀌어서 땅이 묶여버리거나 또는 수용되거나 또 공법이 바뀌어서 내 땅이 풀려서 계획관리직으로 바뀌었다거나 이렇게 하면 대박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유리한 거, 불리한 거. 그렇게 해서 문제는 이걸 이제 공법이 바뀌어서 내 땅이 유리하게 계획관리직으로 바뀌었습니다. 뭐 등 이렇게 바뀌면 이걸 돈으로 환산해서 공인중개사가 얼마에 매수할지 이걸 환산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돼야 되죠. 그게 이제 중개를 잘하는 거겠지. 법 조문 그 자체를 가지고 그걸 돈으로 환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중개를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에 학개론은 시세 이거 구하는 경제에서 시세 구하는 거 이거 시가 가격 이걸로 법적 유리하면 얼마 더 받을지 불리하면 얼마 깎아야 할지 이걸 빨리 환산시켜 줘야 됩니다. 그게 능력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사업위험, 이동성위험, 금융위험, 인플레위험, 법적위험 그냥 단순 나이 해놓고 나면 좀 황당무계하게 이렇게 들리겠습니다만은 그 기초적 개념만 보시고 그 밑에 책에는 기본서에 많이 적어놨는데요. 그 이제 참조로 본인이 읽으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 224페이지 이제 수익률 개념. 자, 수익률 개념. 자, 수익률. 자, 과실 베팅했으면 리턴 돌아오는 과실 그걸 계산해 보자. 자, 잠깐 쉬다가 들어갑시다.